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안현입니다. 주식 초보라면 종목 매수부터 투자 전략까지 정말 막막하기 마련인데요. 주식시장이라는 망망대해에 홀로 뚝 떨어진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와우넷 이동근 파트너가 매주 화요일 자정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식 입문자를 위한 주식시장 생존 전략,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진행될 부자 되는 알고리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거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스마트한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주식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다룬 부자 되는 알고리즘 시장 분석입니다. 이동근 파트너와 함께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 첫 번째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아주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주식 입문자를 위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하고 어떤 내용들을 강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부자 되는 알고리즘 이렇게 해서 시장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보면은 시장 분석 이거 제가 첫 편에 강의를 하면서도 제일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밌는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받을 때는 이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이번 강의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다 내 종목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들에 먼저 관심을 두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큰 범위를 우리가 좀 알고 가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추세 분석하고 최적의 매수 시점. 예, 최적의 매수 시점, 스윙 투자, 라스트 30분, 종가 매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재미있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부터 해서 마지막 매매 기법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2강, 3강, 4강, 5강, 6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색식을 한번 만드는 내용들 물론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번 아주 특별한 강의에서 제 1강 스타트를 한번 여러분들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시장 분석에 있어서 지수의 산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2,900포인트를 가나요, 2,700포인트를 가나요 하지만은 사실 뭐 지수가 가는 것보다 그 안에 이제 어떤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여야 되고 또 지수 계산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당장 가능하겠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하고 지수 계산 방식, 그다음에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급 동향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지금 오늘 시장이 올라갔는데 누가 샀다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 바닥권에서는 어떤 외국인이 뭐 시장을 끌고 간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관이 끌고 간다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이제 선물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물 우리가 이제 파생 시장이라고 하질 않습니까? 현물에서 파생되어 떨어져 나온 시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초자산인 현물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선물 시장이 더 비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 현물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조금 시장을 쉽게 분석하는 방법들, 시장 국면에 대한 내용들, 아직 시장은 정확하게 상승, 하락, 횡보라는 말도 저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횡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상승 하락에 대한 내용들하고 횡보는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질문을 좀 많이 받는 내용들이, 자, 지금 보유 비중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적절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제 경험치를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로 지수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의 산출은 어떻게 나왔냐? 우리가 이제 지금 2650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2580, 2570원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980년 1월 4일이 되겠습니다. 1월 4일. 1월 4일 거래소. 그다음에 코스닥은 1997년 외환위기 왔을 때죠. 10월 달에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거기에서 이때의 기준점을 100으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80년도 1월 4일 기준점 100을 뒀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기준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늘어났는가를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비교 시점 시가총액.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 시점 1980년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7,9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7,900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약 2천억 2천조죠. 2천조 7,900억 대비해서 한 2천조가 넘어가는 우리 시장이 그 정도로 커졌습니다. 7월 4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종합지수는 비교 시점 시총에서 기준 시점 시총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게 지금 현재 지수의 산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980년도 대비해서 종합 주가 지수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25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수 계산을 이렇게 산출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좀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계산 방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 가고 뭐 5,000포인트 가고 갈 수 있어요.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가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수 계산 방식이 달라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다우 30 종목을 한번 보고요. 니케이 225를 보면 이건 뭐냐면은 그냥 다우 30개 종목의 주가 합, 니케이 225도 225개 종목의 합입니다. 나눠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기 다우는 다우 약수라고 있습니다. 다우 약수도 이제 보면은 합병이라든지 인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약간 변하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은 다우 약수가 0.151727254628, 이게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방송 시점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다우 30 종목의 애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얼마냐, 뭐 쫙 합산해 가지고 요거를 나눠주면은 다우 지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나왔냐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커요. 주가가 커요. 자산 가치가 커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가중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우나 니케이 25 같은 경우 주가 잘 올라가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주가 합해가지고 뭐 약수 나눠가지고 딱 하니까 간단하게 올라가는 게 심플하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겠다 안 올라가겠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니까 지수만 가지고 보면 지수가 더 가겠다 못 가겠다 답이 금방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다우 30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잉, 쉐보론, 캐터필러,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나옵니다. 우리 인텔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도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우 30 종목 중에서 33.62불이에요. 33.62불. 그럼 여기 보면은 보잉이 210불 정도가 돼요. 210불. 그다음 쉐보론이 157불. 그러면은 인텔이 예를 들어서 10% 빠지면은 3.3불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 약 한 30불 정도 되겠죠.
반면에 보잉이 10% 빠지면 21불 정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게 어느 게 예를 들어서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똑같이 10% 정도 빠졌는데 큰 거는 어떤 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덩치 큰 것들, 주가가 높은 것들, 예, 이런 것들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다우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평균적으로 퍼센트가 그냥 보잉부터 쉐보레 뭐 크나 작으나 똑같이 주가에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다우 약수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 뒷장에 보시면은 애플도 있어요. 애플이 192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GDP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애플이에요. 그 애플도 똑같이 저 다우 구성 종목에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지수나 이런 쪽은 심플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애플이 우리나라 기업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합산 시총보다 애플이 지금 높으니까 뭐 비교하기도 지금 힘듭니다만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뭐 애플의 주가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끝난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시총 비중 21.17%이거든요. 삼성전자부터 10개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 40.6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수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간다, 3,000에서 4,000 간다, 5,000 간다라고 하면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삼성전자, 그다음 시총 상위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줘야만이 우리가 3,000도 볼 수 있고 5,000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은 지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다우나 물론 이제 S&P 500이나 이쪽하고 다우는 또 다릅니다만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합산 방식이 주가를 합해서 나누기 다우 약수를 나누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쉬워요. 아주 쉬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방식이니까 우리가 바꾸지 않는 이상 이제 시장을 보면서 지수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의 흐름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이게 두 칸씩 넘어가네.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지금 시총이 지금 약 10% 정도 됩니다. 두 개 합산을 해서.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하루에 많이 움직일 때는 20%씩 움직이니까 20%씩 움직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에 상당히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이제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군들을 비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상위주에 대한 분석은 거의 필수적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지수를 분석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 세력들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총의 한 46% 정도가 10개 종목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뭐 상한가를 가더라도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지수장인지 그다음 종목장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규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점권에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저점권에서는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때는 이제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고점권에서는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적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고점권에 있다라는 것. 요 근래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수가 약간 답보 상태를 보일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순환매의 어느 정도 단기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주도 세력을 우리가 이제 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 끌고 가는 건지 기관이 끌고 가는 건지 또 뭐 하다못해 개인 투자자가 끌고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외국인들이 끌고 가더라.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지수 분석을 하는 쪽에서는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주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선물 동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매 동향해서 6월 12일부터 해서 7월 4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건 투자클럽 유튜브 방송에서 6월 9일부터 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과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600포인트 이하권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 내지는 또 과열을 좀 대비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면 외국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은 6월 21일, 6월 20일 그 전까지는 매수를 했지만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일별 동향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보면 낙폭과대로 해서 기관 투자자가 살짝 매수를 했죠. 그때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고점에서 떨어지는 시점에서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보시고, 누가 계속해서 사는데,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샀는데 지수가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팔았습니까? 외국인이 계속 팔았죠. 팔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지수 추이를 보시면은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고점이 형성되고 나서 계속해서 빠졌죠. 이 빠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일변도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반짝 반등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반짝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수는 반짝 반등이지 이쪽으로 계속 뻗어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수급의 주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환율입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 움직이냐면 삼성전자 비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외국인이라도 삼성전자를 무한정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샀던 부분도 있어요. 그 비중 이상은 잘 사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사면은, 그러니까 양동이에 물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 양동이에 물이 어느 정도 넘쳐날 정도 되면은 거기서 비우게 됩니다. 조금씩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우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딱 환율 동향, 삼성전자 보유 비중에 따라서 사고 판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고 파니까 어떻게 돼요? 시총 비중 20% 넘어가는 삼성전자를 파니까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지수가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요걸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월 5일 이제 대변곡이 나오면서 7월 달까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또 10월 달에 이제 긴축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때문에 환율이 얼마 정도까지 치솟아 올라갔냐면 1,400원대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때 1,400원 정도까지 환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팔죠. 가지고 있으면 환차손이 생기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일부는 비중을 축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떨어졌는데 무슨 수익 실현이냐? 나중에 그림 보시면 외국인들 수익 실현한 걸 아실 거예요. 환차손이 생기니까 수익 났던 거, 작게 났든 많이 났든 간에 바구니에서 삼성전자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제 역사적으로 환율의 변동폭이 뭔가 위기가 있을 때는 1,400원 정도가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지면은 1,000원대 초반 정도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 변동폭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비중을 조절하기 시작하죠. 고점권에서는 비중을 조절하고 축소를 하고 저점권에 환율이 1,080원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이제 부분들.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을 조절하고요. 과거 10년간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많았을 때가 비중이 58% 정도 됐습니다. 약 60% 가까이 58% 정도 됐었고요. 비중이 낮았을 때가 이번에 한 47% 정도까지 49% 정도까지 빠졌습니다만 약 한 47% 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고점, 그 다음에 예, 환율의 저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 설명을 조금 거꾸로 했네요. 고점권에서 1,400원대 라인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예,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하고요. 저점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환율과 보유 비중에 따라서 박스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빨간 그림은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유 비중이 약 58% 정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58%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였냐 하면은 약 5만 원대 정도 됐습니다. 5만 원대. 예, 그리고 나서 보유 비중이 지난번에 약 47% 그러니까 딱 2022년도 10월 달 정도 되겠죠. 여기가 저점이어서 여기 한 47%, 49%까지 보유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10% 정도를 삼성전자를 줄기차게 코로나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을 팔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환율하고 보시면은 연동해서 움직이죠. 파란 거는 환율이 되겠는데 환율이 치솟아 올라가니까 보유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죠. 외국인들은 손해보고 파는 것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2019년도에 저가에서 58%까지 있을 때 약 5만 원대 정도까지 있을 때 비중 그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가지고 있던 게 9만 원까지 10만 전자, 12만 전자 얘기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유 비중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그때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환율이 1,400원대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화살표 빨간 화살표 끝단에 있죠. 1,400원대까지 긴축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치솟아 올라가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이 제대로 낮아졌죠. 낮아졌다가 다시 환율이 거기서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보유 비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삼성전자의 평균치가 환율이 보유 비중이 47에서 58% 정도고 지금 한 53% 정도까지 왔거든요. 예,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지수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를 삼성전자를 1% 약 6천만 주 정도 매수를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해 가지고 올라왔던 게 외국인들은 얼마 정도 들었냐면 1% 지분 확보하는데 4조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3% 정도 했으니까 4, 3, 12, 한 12조 정도 1월 달부터 들고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중을 52, 50, 한 3% 정도에서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면 한 4% 정도, 4, 46, 15조에서 16조 정도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들어와야만이 지수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게 빨리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수가 옆으로 횡보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서 시가총액 비중 아까 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지수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선물에 대한 부분들도 간혹가다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강의하면은 사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보면 이 부분 강의하면 거의 주무세요. 왜 그러냐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종목 올라가는가? 나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삼성전기 갖고 있는데 삼성 SI 갖고 있는데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내용들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선물 시장에 대한 얘기하면 주무십니다. 근데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게 선물 시장이에요. 어찌 보면은 숲이 우리는 현물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나무가 선물 시장인데요.
지금은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오히려 선물이 지금 현물을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선물의 방향성을 읽음으로써 시장의 방향을 추론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엄청나게 선물 시장이 많이 커졌어요. 지금 현물 고객 예탁금, 선물 예수금 뭐 51조, 10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간 거래 대금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현물 시장 못지않고 능가합니다. 지금 현물 20.6조 정도 7월 4일 기준에서 나옵니다. 코스피 코스닥 쪽에 56조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전거금 투자를 하면 10% 정도니까 5조 6천억 정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7월 4일 기준에서 순매매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빨리 안 되니까 순매매 금액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현물 쪽에서 2,94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2,900억을 순매도했다라고 이렇게 윗단에 나와 있죠. 사각 박스를 보면 이건 코스피 선물이에요. 예, 선물을 보면은 외국인은 9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개인은 5,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3,169억을 매수를 했어요. 이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커져 있으니까 당연히 선물이 현물을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선물에 대한 구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요 강의를 하면서 이 선물 시장을 모르면 현물을 트레이딩하는 게 힘들겠다 라는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수급 주체를 또 우리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 매매 동향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아까 보시면은 거래소 시장 쪽에서 매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매도를 했는데 선물 시장에도 보시면 6월 21일부터 해서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매도를 해서 싸게 팔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 매도를 통해서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외국인들은 방어를 하고 있다. 떨어지면 수익 나는 구조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좋아요. 삼성전자 팔면은 지금 안 돼요. 팔기 싫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뭐 주식 선물을 통해서 삼성전자 매도를 걸겠지만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그거는 작으면 그러면은 지수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도 해지를 하겠죠. 삼성전자를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지수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하방이 나오더라도 그 하방에 따른 수익을 확보하면서 현물 하락을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지금 이제 이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선물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선물의 그 외국인들 동향이 되겠습니다. 지수 고점권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선물 매도를 통해서 이미 하락 부분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중언되는 내용입니다만 추가 상승을 할 것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버리기 힘들죠. 그럴 때 이제 선물 매도를 통해 해지를 건다. 일반적으로 이제 종목도 그래요. 주식 선물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삼성전자 정말 좋아요. 중장기적으로 저는 8만 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만 원에 샀어요. 6만 원에 샀는데 6만 5천 원 갔다가 다시 6만 2천 원 내려오고 다시 6만 2천 원에 다시 7만 원 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솔직히 이제 말로는 6만 5천 원에서 매도하고 6만 2천 원에 사고 6만 2천 원 다시 7만 원까지 가고 7만 원에서 팔고 6만 8천 원에 사고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실전에 들어가다 보면 한번 팔면은 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마찬가지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현물을 그대로 쭉 보유를 하면서 주식 선물을 6만 5천 원에 매도치고 다시 하고 요렇게 이제 해치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들이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사이즈가 크니까 지수 선물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시스, 미결제, 차익, 비차익 거래. 예, 그다음에 만기 만기는 3, 6, 9, 12. 예, 그다음 매달 둘째 목요일 이렇게 옵션 만기 있고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가 목요일 날 있고 이렇습니다만 만기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는데 베이시스, 미결제, 차익, 비차익에 대한 내용들은 꼭 아시면 좋겠어요. 요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베이시스는 시장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베이시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자면은 선물에서 현물을 빼는 겁니다. 선물은 뭐고 현물은 뭐냐? 예, 선물은 코스피 200. 근데 코스피 200의 실선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코스피 200 종목이 있죠.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이 있죠. 요 200 종목의 지수입니다. 예, 지수. 요 지수에서 파생돼 나온 게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은 앞에 미래 가치. 그러니까 만기가 3개월이니까 3개월 전의 가치. 예, 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물 쪽에서는 현재 가치보다 3개월 앞의 내용이니까 정상적으로는 어때요? 3개월 앞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론적으로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싸다. 왜? 그 안에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베이시스는 선물에서 현물을 뺀 차이가 베이시스인데요.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가 월등하게 높다라고 하면은 베이시스가 벌어지겠죠. 확대가 되겠죠. 반면에 앞으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팔아버리죠 뭐. 팔아버리니까 지금 가치하고 거의 뭐 같아지거나 내지는 오히려 미래에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선물 가격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 베이시스의 확대 축소만 보더라도 시장이 벌어지는 시장이니까 올라가는 강세 시장인지 안 그러면 약세 시장인지 이걸 알 수 있죠. 정상적으로는 선물 가격이 무조건 현물 가격보다 높다고 했잖아요. 이 높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게 확대돼서 벌어지는지 요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콘텐코, 백그데이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상 시장은 콘텐코 플러스, 베이시스가 플러스, 그다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는 이제 백그데이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미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베이시스가 월 초에는 이제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원래는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다음 월말 되면 만기가 되면은 이제 선물하고 현물하고 이제 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같아지게 되죠. 축소가 되게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장중에 거래가 되는데 확 벌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강세가 유지가 되고 누가 선물을 계속해서 땡겨 미래 가치가 높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계속 사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하시는 분들은 선물 차트에서 베이시스의 폭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벌어지는지 축소가 되는지. 벌어졌다가 축소되면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수가 올라가다가 꺾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차익거래에서 좀 설명드릴 거니까 베이시스를 가지고 시장의 강도를 알 수 있던 여기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화살표 빨간 화살표인데 보면 베이시스가 고만고만하고 있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매수세가 확 들어오니까 위쪽으로 확 가죠. 확 가면서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죠?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다시 밑으로 엎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올라갔던 게 베이시가 축소된다. 그러니까 선물을 팔고 현물하고 선물하고 가격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전환점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방향과 전환점에 대한 힌트로서 미결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미결제는 뭐냐면은 우리 현물 쪽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자, 매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미결제 상태예요. 선물에서는. 그 다음에 매수하고 나서 삼성전자를 매도했어요. 그러면은 거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선물에서는 매수 거래도 할 수 있고 매도 거래도 할 수 있거든요. 현물은 최초의 매수 거래밖에 안 되죠.
매수하고 그다음에 매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선물은 이제 하방으로 보면은 매도, 상방으로 보면 매수 이렇게 되는데, 매수든 매도든지 간에 거래를 일으키고 나서 청산하지 않은 걸 미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안 팔고 있어요. 안 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꽉 물려서 손실 봐서 못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팔아, 죽어도 안 팔아. 예,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매수했어요. 청산 안 해. 그러면 시장을 강세로 보고 있다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쌓이면은 강세로 보는, 아, 시장 사람들이 많구나 볼 수 있겠고, 반면에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결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아,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것도 역시 하방 강도가 상당히 강하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결제의 정감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안 보시죠, 그죠? 내 종목 올라가는 것만 보시죠. 예, 이 교육을 청취하시고 나서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점을 미결제 정감으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시점에서 미결제 증가된다라고 하면 하방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올라갈 때 미결제 증가된다라고 하면 상방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익 거래는 싼 걸 팔고 비싼 걸 판다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베이시스가 플러스 콘텐코다라고 하면은 선물이 고평가돼 있죠. 그럼 현물을 샀네. 프로그램 들어오는 거예요.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반면에 백그레이션, 선물이 싸요. 그러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거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차익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비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는 묶음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차익 거래, 선물과 현물 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거를 사고 싶어요. 펀드가. 나는 전기차 ETF를 사고 싶어요. 전기차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느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수를 보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종목,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차익 쪽에서의 흐름도 대단히 중요해요. 차익 거래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지만 비차익 거래는 기업의 본질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좀 빨리 제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수를 간편하게 분석하는 방법. 저는 상승과 하락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보 하나 좀 끼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자는 20일 이동 평균선하고 33일 이동 평균선 이 두 개를 가지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보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뒷장에 보겠습니다. 자, 국면 판단은 상승 장세는 20선이 상향을 하는가, 이동평균선이 상향을 하는가, 하락장에서는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행보장세는 말 그대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이동평균선 하나를 가지고 일단은 국면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20일 이동평균선하고 33일 이동평균선하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상승 국면이다.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되고 있으면은 하락 국면이다.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결단을 못 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행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추세로 아래로 왔다 갔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옆으로 들어놓는 과정들이 있죠. 요게 이제 횡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노란 박스가 이렇게 돼 있죠. 33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가는 환경이죠.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하면 이때는 보유 비중을 늘리고 홀딩을 하셔야죠.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계속해서 꺾어지게 되죠. 이때는 여러분들 주식을 팍 줄여야 돼요. 만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국면은 뭐냐 그러면은
애매하죠. 상승 국면은 유지를 하고 있으나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추세가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국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상승 국면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둔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잘 챙겨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비중 설정은 어떻게 할까? 일률적인 기준 없습니다. 이 질문 상당히 많이 받아요. 제가 이렇습니다. 현대차 엄청 좋아요. 비중 100%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좋아요. 100% 투자할 수, 장세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기업 보고.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걸 빼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일률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국면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의 터닝포인트를 보면서 그대로 보유, 바이앤 홀딩 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10일간의 캔들 개수를 가지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10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뒤로 돌아봐 가지고 캔들이 양봉 개수하고 음봉 개수를 한번 봅니다. 아주 이거 좀 이상하게 계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리선이죠. 그 심리선이 이런 방식이에요. 심리선이 올라간 개수, 떨어진 개수를 따져서 심리도가 지금 70%다, 40%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응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10일간의 캔들, 양봉은 주식 보유, 그다음 음봉은 현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제일 첫 번째 음봉 주식 70% 돼 있죠. 뒤로 돌아와서 10개를 보면은 쭉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식 비중이 늘어났겠죠. 그죠? 예, 늘어났겠고. 그 다음에 여기 꼭대기 현금 60% 돼 있는 거 보면은 올라갔지만 어떻습니까?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 상승 음봉이 나옵니다. 탄성이 계속 떨어지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음봉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익 실현 내지는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여기 현금 60% 보면은 여기에서 이미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음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시점에 어떻게 돼요? 음봉 때마다 주식을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이런 내용 현금 60%. 지난번에 저점이 나오기 전의 경우는 현금 40%예요. 40%.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절하게 비중 조절을 해 나가는 게,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그 뒤에 양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을 바이앤 홀드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적절하게 응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비중 조절을 하시고 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앞에 이제 장세 국면에서 상승 국면 쪽에서는 비중을 늘리셔도 돼요. 반면에 하락 국면 쪽에서는 철저하게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분석법에 있어서 시초가의 결정은 미국 시장이 결정합니다. 아쉽게도.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 지수 얼마 정도 올랐냐? 다음날 아침에 나스닥 선물 지수 얼마 정도 올랐냐? 저도 이 얘기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어디에 종속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시초가는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이제 흐름들은 여러분들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선물 쪽에서 보셔야 되는 게 장대봉, 갭, 추세. 입행장은 조금 제가 좀 그래요. 장대봉, 특히 갭, 추세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는 주요 입행선 지지하장, 지지하장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보시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추세대 라인의 추세선을 그 첫 번째 하살표하고 두 번째 하살표 그것을 확장을 딱 시켜보면 세 번째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위에 고점대를 연결해서 보면은 고점 맞고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선물은 이게 좀 정확해요. 예. 선물 30분봉에서 보시면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이제 고점과 저점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은 추세를 쭉 확장시켜서 보니까 B 국면에서 보면은 고점 추세대 라인에서 딱 부딪히죠. 그죠? 예, 딱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A, B, B,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지가 되니까 지지가 정확하게 딱딱 나오죠. 딱딱 나오다 이탈하니까 그대로 꺾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도 B 구간에서 장을 맞아버리죠.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는 추세선, 그 다음에 장대봉, 음봉, 양봉, 그 다음에 갭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기 매수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것. 저는 선물 30분봉을 잘 보거든요. 매수를 할 때 선물 30분봉을 잘 보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쪽을 보시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종가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걸 내일 시장을 어떻게 좀 보고 좀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30분봉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걸 2월 할 때 30분봉 과열 구간에서는 2월에 신중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화살표 나와 있는 구간이 과열이에요. 그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바로 끝에서 내려와 버리죠. 아침 시초가에 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로 빠져버리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2월에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차라리 흐름을 보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2월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과열될 때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매수가 유리한 구간에서는 장기 분봉을 보시면은 답이 딱 나와요. 이건 설령 다음날 하루 한 반나절 정도는 물리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에 나옵니다. 장기 분봉은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저는 다른데 여기 이제 120분봉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0분봉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제반 지표들이 저점권에 위치를 해 있죠. 이때는 저는 과감하게 베팅 들어갑니다. 베팅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게 저점권에 와 있을 때는 저점권역입니다. 베팅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운이 좀 나빴다 내지는 또 시장이 좀 안 좋았다 해서 물려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열권에는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회가 작아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매수는 요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앞에 전반부에 강의하고 이게 좀 빨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수에 대한 분석은 요거 말고라도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시장 변곡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생 포지션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동근 투자클럽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 지수 분석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사항도 사실 우리가 좀 놓치고 모른다라고 하면 정말 매매하는데 좀 힘이 든다. 특히 이제 대형주를 트레이딩 하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이제 제가 강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그래서 쪽에서도 지수 개발을 좀 하셔가지고 너무 삼성전자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상품들을 개발해서 삼성전자하고 시총상위주를 따로 또 빼는 지수 내지는 또 가볍게 아까 다우지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수를 좀 더 개발하면은 좀 더 우리가 좀 활기차게 좀 트레이딩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일단 외국인이다. 시장은 외국인이 움직이니까 외국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시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포지션,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시더라도 베이시스는 아셔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그 베이시스가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에 따라서 강세 약세 시장이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아셔야 돼요. 그 미결제 약정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파생돼서 이제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가 나오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가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국면을 판단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가지고 볼 건데 딱 그것만 하시면 돼요. 어떤 기준이 좋다 아니다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간단 명료하게. 그 다음에 보유 비중에 대한 설정은 이거는 일반적인 제 경험에 대한 내용들이고 10일간의 캔들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200일 이동평균선의 터닝 포인트 여기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바닥권에 터닝했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실어서 바이 앤 홀딩 전략으로 계속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길 지수 분석에 있어서는
30분봉 과열 시점에서는 하지 마시라. 그다음 120분봉 저점권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1강 시장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짧네요. 2강에서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금색식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소개가 들어가니까 올해 이제 2강부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또 청취를 하시기 바라고요. 시장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은 유튜브 이동건 투자클럽 여기에서 포지션, 변곡점 분석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